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랑입니다. 네, 이화 재학생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제가 20살 때 처음 자발적으로 시를 선택했고 제 생애에서 지금도 가장 열망하는 게 시라서 저는 늘 시 쓰는 정급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혹시 성함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사남 2녀 중에 막내고 12월 31일 날 태어났어요. 사남 1녀의 이름에는 다 한문으로 별성자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저는 저희 아버님이 좀 지루하셨던 건지 한글로 끝별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 이름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했죠. 저희는 한 반에 70명이었는데 반장 이름보다 제 이름을 먼저 기억하고 뭐든 제가 몰몬티였어요. 시 쓰는 정급별 했을 때 되게 그 문장 자체가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으로서 저를 보면은 아름답지만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병원을 가면 정급별 어린이 저희 아이 이름 대면서 남모모 엄마 들어오세요. 이러고.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 이 급별이라는 이름은 누구에게는 참 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구에게는 어머 그냥 예쁜 애기 이름 같고 장난스러운 이름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개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방학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방학 때요. 방학하자마자 제가 시론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문학동네에서. 근데 그 책이 25년 걸렸어요. 뭐 다른 것들도 하면서 하느라고. 그 다음에 25년 전에 또 냈던 첫 시집이 다장나무 내 인생이라는 시집인데 폭망했던 그게 복간이 돼서 다시 나왔어요. 저한테는 너무 그 책이 좀 소중한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수상 작품집이 나왔어요. 수상작 작품집이. 그러니까 방학 때 3권의 책이 동시에 나와서 그 마케팅도 해야 되고 뭐 인사도 해야 되고 좀 번잡했고 학과장을 8월부터 맡았어요. 업무 익숙해지고 뭐 그랬고 그 사이사이 또 시도 좀 쓰고 그러니까 너무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니까 개학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는 저희 이화를 졸업하신 교수님으로서 유명하신데 재학하실 시절에 우리 이화는 어땠는지. 제가 83학번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이대가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그래서 이대 공군과로 왔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모범생이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꿈이 현모양처였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대가 딱 돼서 빨간 지금도 기억이 나요. 빨간 구두에 앞에 이렇게 노란 징이 박혀 있는 까만 이렇게 기치 있는 티셔츠에다 머플러를 쫙 이렇게 얘랑 신발이랑 맞춰가지고 딱 옆으로 메고 학교를 딱 왔어요. 학관에 가서 이제 수업을 딱 들으려고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날 처음 시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듣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학관 복도에서 갑자기 야 하는 소리가 나더니 전단이 쫙 뿌려지는 거예요. 저희 때는 짭새라고 했거든요. 사법경찰. 걔네들이 우르르 학관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이쪽 다른 계단으로 저는 막 도망을 나왔는데 전투복을 입은 정경이 밑에서 매트리스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5층에서 그 벽을 잡고 한 언니가 메가폰을 들고 그 전단지를 읽고 있는 것이에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전투경찰이 매트리스를 깔고 받으려고. 그게 이화의 저의 첫 경험이었어요. 그때 또 제가 83학번인데 그때 페미니즘의 메카가 이화여대였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라든가 뭐 스터디를 하면서 굉장히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었던 거랑 너무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세계 속에서 내 자리를 찾아야 되고 나를 위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성으로서 페미니즘의 어떤 수혜 속에서 어떤 강인한 여성으로서 저를 키워내 주었던 텃밭이자 필드, 광장 같은 곳이에요. 사실 예나 지금이나 저희 이화여대 재학생들에게 이화의 의미란 방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맞아요. 거에 동일할 것 같아요. 정말이요. 자기가 20살 동안 살아왔던 어떤 성적 정체성이든 어떤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이든 그런 것들을 저는 이화에 와서 다 배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저한테 이대는 또 도서관이 우리 학교 그 중앙도서관은 그 당시에 87년도쯤 세워졌을 거예요. 87, 8년대는 그 도서관이 얼마나 새로운 것이겠어요. 장미의 이름에 나오는 그 도서관 같았어요. 이렇게 막 이 사각형의 도서관 구조. 그래서 이렇게 개가식으로 가서 내가 직접 그 부근의 책들을 다 볼 수 있고 하는 것들은 저한테는 너무나 큰 혜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800번대 책을 거의 다 문학 그쪽. 네, 801번부터 네.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쫙. 그래서 800번, 900번대까지 갔어요. 아마 그때 도서관 대여 시합을 했으면 제가 1위였을 거예요. 그때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모르는 작가를 막 내가 개발하고 이런 작가가 있었네 막 이런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대는 저한테 그런 도서관과 함께 기억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다른 시인이 또 계신가요? 나이가 들리니까는 김소월 씨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김소월의 그 어떤 깊이를, 감정이라든가. 전 수업에서도 가끔 얘기하지만 지금도 연애해보고 싶은 사람은 백석이야. 백석 시인 그렇게 좋아했고요. 대학교 때 금서 시인이었어요. 백석 정지영은. 저는 또 금서 도서관을 제가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도서관에서 금서 코너에 가서 모르게 막 복사해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시인 중에 정말 이렇게 안아주고 밥 한 끼 맛있게 대접하고 싶은 그런 시인은 김종삼 시. 정말 좋아요. 김종삼 시인 강추합니다. 강의하시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일화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뭐 일화들이 굉장히 또 많겠는데 지금 문득 휙 떠오르는 건 학생들인데 굉장히 시도 잘 쓰고 굉장히 브라이트하고 막 똑똑했던 국문과생이에요. 4학년 되자마자 갑자기 자퇴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시인이 될 줄 알았어요. 너무 시를 잘 쓰고 시를 좋아해서.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는 시를 쓰고 싶은데 시만 가지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직업을 가져야겠대요. 그리고 의대에 들어갔어요. 엄청 비상하신. 네, 그래서 아무튼 자기는 시를 조금 나중에 쓰더라도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시가 돈이 안 되는 것이긴 하구나. 어떤 정말 똑똑하고 그런 친구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시를 놓기도 하는구나. 혹은 지연시키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그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아픈 기억? 그런 친구가 있어요. 학생들에게도 시는 참 멋지지만 어려운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시에 쉽게 다가가기 위한 이제 교수님만의 꿀팁이 혹시 있을까요? 가까이 둬야죠. 그러니까 옆에 늘 가까이 두고 아는 만큼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보는 만큼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게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지만은 그건 아니고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을 나만 보는. 그거는 아는 만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늘 가까이 들고 이해하려고 하고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면 그걸 뭔가 생산물로 만들어내야죠. 써보거나. 시를 좋아하는데 우리들이 뭐 시로 뭔가 작업을 해볼까? 뭐 그거는 꼭 전문적일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시가 나를 배반해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구애를 할 수 있거나 똑같아요. 뭔가 우리가 뭔가를 좋아하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 가까이 있는 것, 정성을 기울이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렵죠. 시와 연애하듯이. 그렇죠. 시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연애해야 돼요. 그것과. 그래서 흔한 얘기지만 미치고 싶거든 미쳐라. 미치면 미칠 것이다. 미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에 도달해서 미치게 돼 있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문학은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게 양극화되죠. 그렇죠? 양극화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문학이 정말 별 볼 일 없어지는 문학도 있을 텐데 요즘에 4차 혁명, 디지털, 스마트, AI 막 이런 뭔가 기술 문명이 인간들의 역할을 다 대체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마음자리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그게 바로 시심이에요. 인간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 문학은 살아남아요. 글로써 자기가 돌파해 나갔다. 그거는 누군가로 또 돌파해 내 힘을 또 전달해줘요. 이렇게 감염시키듯이. 그리고 시는 특히 위로의 기능이 세잖아요. 위로, 공감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이런 것들이 커서 코로나 할 때는 그런 게 너무 우리가 굶주려 있잖아요. 내가 소통하고 있다는 거, 누가 내가 감염받고 싶고 감동받고 싶은 것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시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유퀴즈 온더 유아이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한 퀴즈가 있습니다. 예. 네. 푸시고 맞추시면 상품 드리고. 뭐 주나요? 그거는 이제 이제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네. 그리고 못 맞추셔도 상품은 드리는데 미션이 있어요. 못 맞추시면. 예. 하나, 둘, 셋. 유퀴즈. 예스. 자, 이화여자대학교의 역사는 1886년 5월 31일 미국 북한 외교 선교사 메리 에트 스크랜튼 여사님께서 서울 정부에 접촉해서 한 명 학생으로 수업을 개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880년에 붙여진 이화학당이라는 최초의 이름은 누구로부터 하셨나요? 고종. 고종이 이화라는 이름을 줬어요. 맞아요. 너무 쉽게 맞춰. 말도 끝나기 전에 그럼 저희가 이게 상품함이에요. 네. 이 안에 여러 가지 상품이 이제 쪽지에 적혀져 있는데 한 개 뽑으시고 거기에 저는 이럴 때 꼭 두 개를 뽑아보고 싶어요. 다 같은 게 아닐까 아니에요, 의심이 돼서. 아니 다른 거예요. 한번 두 개 뽑아봐도 돼요? 네, 그럼 뭔가 한 개 뽑으시고 이따가 열어보시면 그래요. 아, 네네. 네. 뽑아요? 네, 보지 마시고 됩니다. 몇 장도 없네 뭐. 한 4-5개 되나 봐. 아. 스트레스 해소 쿠션. 저 쿠션 사실은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이게 스트레스 엔터? 네. 아, 이렇게 받을 때 때리는 거? 저는 껴안고 여기다 이렇게 고개 숙이거나 잘 것 같아. 쿠션을 제가 참 그래서 좋아해요. 한 개 더 뽑아보시겠어요? 또요? 아, 미니미터. 색깔이 참 예쁘네요. 이렇게 앤티크한 그런 느낌이네요. 뭔가 광고 선정 같다. 뭐 협찬받은 건 아닐 텐데. 네, 상품 모두 잘 쓰셨으면 좋겠고 네.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재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시로 낭송해드리면 안 되나요? 아 좋아요. 이 시가 그 얼마 전에 현대시 작품상을 받았던 시예요. 이 라임이 좋죠. 이 시는 세계의 새 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 되지만 버드, 새 시, 세 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편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괜찮다. 실패라고 하는 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수평선처럼 흔들렸어요. 자세가 바뀌면 지평이 바뀐다. 지평 위 그림자의 농도나 온도나 각도나 차도도. 어쨌든 새는 게 실패가 아니다. 가장 뜨거운 눈물 아래로는 겹겹의 파도가 있고 파도와 파도 너머로 한 줄 실선이 있다. 방파제에 이른 눈물의 실선이 지평이다. 새해의 시작이다. 간절했던 꿈 밖으로 방금 넘쳤거나 곧 넘칠 파도가 벌벌 떨고 있어요. 풍이었어요. 층층의 구름과 가장 먼 하늘이 엎질러졌어요. 그건 수평선이었을까요? 꿈에서 흘러나온 바다가 지문처럼 일렁이며 일항을 새긴다. 꿈도 아니었는데 바닥이 바다처럼 출렁인다. 웅크리면 길은 홈이 되고 홀이 되어 나를 삼키고 지평을 바꾸다 보면 언젠가 탈출할 수 있으니 무엇이든 돼. 무엇이어도 괜찮아. 엎질러진 그림자라면 더욱.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 좋은 말씀과 답변 그리고 시까지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꼭 교수님 수업을 수강하고 싶을 정도로 저는 약간 교수님한테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 너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총학생회에서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저는 너무나 무한한 영광으로 그리고 후배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괜찮아. 다 돼. 그러나 여긴 여전히 무서운 밤. 밤마다 또아리를 틀고 내 가슴을 묶는 밧줄이. 다시 할까요? 나 두 군데 씹었어.